자, 이제 그 얼마 버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격증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버냐면 많이 벌 것 같아요? 조금 벌 것 같아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집을 만약에 내가 여러 번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자격증이 없을 때는 짜증 나다가 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5억짜리 집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5억짜리 샹동에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5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개사무소에서 0.5% 수수료를 중개보수를 받는다. 그럼 5, 25죠. 그럼 250만 원을 줘야 돼요. 중개보수로. 근데 이 사람이 중개 그 매수 의뢰도 있지만 매도 의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양쪽 받을 수도 있고 공동 중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중개를 하는 상황이면 매수 쪽에서 250만 원이고 매도 쪽에서도 뭐요? 250만 원이니까 한 번 거래 계약서 쓰고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면 5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내가 계약서를 2번 썼잖아요. 2개 써서 2개. 5억짜리를. 그럼 얼마에? 1000만 원이죠. 일주일에 1000만 원이면 4주면? 됐어. 이제 느낌 왔죠? 네. 한 달이면 4천만 원 매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되게 낮은 금액이 아닌 거야. 근데 중개사무소는 그 단지에만 벌써 한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 되게 좋을 때, 거래가 되게 활발할 때에는 하루에 막 3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한 번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 국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를 막 할 때는. 그럼 이제 한 달 내내 손가락 빨고 있다가 어느 날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지면 하루에 3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흐름을 잘 타서 많이 버신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브리핑을 더 잘하고 내 능력껏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능력제거든요. 잘하면 4천이 아니라 뭐 8천도 벌 수 있고 1억 넘게 벌 수 있는 자격증이고, 못하면 그냥 뭐 손가락 빨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자격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일단 문제니까 일단 따고 생각을 해야지, 따기도 전에 뭐 어떻게 하겠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저도 제가 업을 해봤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괜찮아. 제가 2003, 2004, 2005, 2006년, 4년을 할 때 그 제가 한양대 앞에서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대학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학교 거기 알아서. 근데 거기 앞에 실장님 2분 모시고 할 때 그 2분 다 제 제자였었어요. 제자였고 교육도 제가 다 시켰고, 그리고 한 분이 30대 후반이었고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뭐 이모뻘이었죠. 근데 그 30대 후반 한 분하고 40대 중반 2분 모시고 했는데, 그 김 실장님이란 분이 되게 그 말을 잘하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막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일단 한 명이 딱 붙으면 계약서 무조건 쓰시더라고. 이거는 뭐 그 사람 능력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야간에 이제 다시 또 강의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오는 시간은 잠깐 2시에 왔다가 5시 정도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가 관련된 거나 뭐 좀 큰 물건 관련된 거는 제가 중간에 막 뭐 좀 조절을 하고 했지만 매달 그분들한테 식비도 다 드리고요. 식비 드리고 차도 제가 한 대 마티즈 뽑아드렸고, 아파트 돌아다니기 불편하니까 뽑아줬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분들 월급 다 주고도 그 활동비 다 빼고 그냥 그 사람 통장에 그 당시에 500에서 600이 무조건 찍혔어요. 뭐 그 당시에 제가 막 그걸 해서 막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험 삼아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 브리핑을 잘 할 건지 저는 경험 삼아 해보겠다고 한 거지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500이면 지금 단위로는 벌써 한 1000만 원 돈이잖아요. 매달 찍혔어요. 그게 2003, 2004, 2005, 2006년 매달 그랬어요. 잘 될 때는 뭐 더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무실이 저희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사무실이 많았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좀 약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격증 자체가 아는 사람끼리 쉬쉬하는 자격증이에요. 물어보시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보면 뭐 요즘 어떻게 잘 지내 그러면 죽겠어 그러면서 에쿠스 타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된다는 얘기 하면 밥 사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질 않아. 근데 차는 바뀌고 집은 항상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하나 볼까?
지금 30회 때까지 이번에 31회를 봤는데 합격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니까 지금 현재 44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4만 명이니까 50만 명이 아직 안 돼요. 그럼 결론은 50만 명이라고 쳐도 우리가 지금 5,200만 명이잖아요. 우리 인구가 5,200만 명 중에 5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시면 0.001% 있어요. 진짜 많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도 많고요. 아예 아직 안 쓸 건데 미래를 위해서 보험용으로 따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직접 이걸 이용하고 계신 분은 중개사무소 개수가 현재 10만 개가 10만 2,500개인가 그래요. 중개법인까지 하면은 한 1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등록을 해서 업을 하는 분이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럼 총 몇만 명이냐면 한 명씩만 있다고 해도 20만 명.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현재 20만 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자격증을 따서 합류를 하게 되면 2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자격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따고 보자, 이건 아니에요. 기분 안 좋으세요?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밖에 안 땄어? 아직 가능성이 있겠네. 변호사가 얼마 많은데. 제 친구 변호사도 있고 검사 있으면 밥은 제가 사요. 술사, 변호사, 밥사, 그 중에 밥사가 최고라며.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그만큼 워낙 많은 게 배출이 돼버렸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는 자격증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44만 명, 그리고 작년에 합격자가 3만 6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36만 명이 봐서 30일에 엊그저께 36만 명 중에서 응시한 건 또 접수는 36만 명이었지만 응시자는 22만 명이었어요. 거기서 10% 정도면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겠죠. 2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 바로 다 업을 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 1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건데 아마 폐업하는 수도 한 1만 정도는 폐업을 할 거예요. 그럼 10만 개가 유지가 될 거란 얘기지. 근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중개보수는 그대로지만 요율은 그대로지만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보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10억짜리 중개하던 거 지금 20억짜리 중개하는 거잖아. 옛날에 1,000만 원 받던 거 2,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뭐 중개사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면 자기 따든가 뭐 직거래 한다고 그러는데 직거래 해가지고 한번 한 2, 3억 날려봐야 정신 차리죠. 예. 직접 거래해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제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중개사를 안 통하고 중개보수 5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직접 거래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래 계약했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구세요? 그래봐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불안해서 내가 2억, 5억짜리 집 사는데 중개사를 안 끼고 직접 거래를 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내가 계약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공적 인가 받은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많이 연령대 중에서 제일 많이 자격증을 따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이 10대 있죠, 10대. 제가 우리 평택학원에 중학교 3학년에 갔다 왔어요. 중학교 3학년에 갔다 왔는데 10대도 꽤 많아요. 10대도 지금 현재 합격률 12%, 19명이 땄어. 그리고 여기 40대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30대, 40대 중에 30대도 꽤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중에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따고 있는 합격률 그 자격증 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40대고 남성이 예전에는 좀 적었는데 남성도 요즘 많이 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성 합격자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자격증을 따긴 따는데 지금 당장 일은 안 할 거야.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는데 더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따겠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인회계사가 옛날에는 계리사였었어요. 계리사는 좀 그때는 쉬웠지만 지금은 회계사 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격증을 따놓고 기득권을 선정하고 나중에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미리 따놓고 나중에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럼 이건 재테크에 도움이 되냐? 일단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법률적인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낫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도시란 말은 들어보셨죠? 신도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제일 많이 유명하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현재
발표된 거는 작년 마지막 발표된 게 3기 신도시인데 아마 1기 신도시 5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1기 신도시가 언제 발표됐냐면 1989년에 서울 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88에 있었어요. 그때 88년도에 서울 특별시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1000만 명이면 메가시티예요. 그 작은 땅덩이에 1000만 명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어. 그 작은 땅덩이에 1000만 명이 살면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집이 부족해요. 그럼 집이 부족한데 인구는 많아. 그러니까 덕지덕지 몰려 살고 한 집에 막 5명, 6명이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4인 가구, 5인 가구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4인 가구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1인, 2인 가구가 더 많은 시대가 돼버리면서 주택량이 지금도 모자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집을 계속 지어왔겠죠, 서울에도. 계속 지었고 지금 아파트 그렇게 졌는데도 서울에 보급률이 100%를 못 넘는 거야. 왜 못 넘어요? 왜 못 넘어? 그때는 4인 가구가 한 방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방 하나에.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4명이었던 게 지금 현재 뿔뿔 흩어지면서 집이 4개가 필요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4배를 지어야 되는데 4배까지 안 왔던 얘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서울도 집이 필요한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선거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이었어요. 선거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인데 서울에 집을 못 지니 내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즉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이 사람 슬로건이 보통대장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천당 밑에 뭔 당이라고 그러죠? 분당. 그리고 저기 이산 동생 일산 하동 위에 상중하 하동 위에 누구야 그럼? 중동이지 중동. 이렇게 센스가 없으면 어떡하는 거야. 중동. 그 다음에 평촌 3번 5개 있죠. 그 5개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1981년에 국토종합계획에 들어있었어요. 81년도에 국토종합계획 안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계획입니다. 전국 토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이때 뭐가 나왔냐면 81년도에 나온 계획이 1기 신도시가 들어있었고 영종도에 공항 만들겠다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저거 나왔을 때 영종도에 땅을 매입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그래 뭐 했냐고 그때 당시에. 안 샀잖아. 근데 그 계획 안에 어디 땅 사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럼 일산에 있는 땅 샀어야 되고 분당에 있던 땅 샀었어야지. 근데 왜 그때 안 샀냐? 모르니까. 근데 그 경험치 저도 몰랐죠. 그때 저도 초등학생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요. 여기 어리신 분이 있는데 저기 90년대 이후죠. 저기 90년대 이후? 몇 년? 90년대 이후죠. 88 올림픽 때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81년도 저게 발표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친구가 노태우 대통령의 친구를 백담사로 보내버려요. 보내면서 친구 너 가 있으면 나중에 부를게 해놓고 안 불렀는데 너 가 있고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부를게 해놓고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해놓은 공약을 하면서 200만 원 건설이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계셨냐면 유세장이 제일 많았던 데가 성남의 공손운동장에서 맨날 했었어요. 200만 원 건설하겠다. 그리고 고양시에 가면 운동장 있거든요. 거기서 일산 신도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1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또 돼버렸네. 그래서 89년에 착공 들어가기 시작해서 91년도, 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벌써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3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일산 뭐라고 그러죠? 신도시, 분당. 그러면 그 말 쓰면 이제부터 수준 떨어지는 거야. 30년이 지났잖아. 그게 신도시예요, 구도시예요? 근데 아직도 분당 신도시래. 그럼 어디 가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했으니까. 근데 가서 보시면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슬슬 리모델링 할 때가 됐고 조만간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된 도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인구 밀집이 많았다고요? 어느 지역에? 서울에 인구가 밀집이 돼 있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서울시 동네 집값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구 빼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 신도시 필요해 해서 나온 게 1기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 90년도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집을 막 지었잖아요.
졌는데 경기 좋아졌어요. 좋아지다가 IMF가 왔어요. 97년도에 IMF 오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제 누가 또 당선이 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분 오자마자 IMF 터졌거든.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일자리는 다 없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금모으기 운동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는 정부가 뭐 공공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철도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이걸 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면 당신들이 하게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준농림 지역하고 준도시 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준농림 지역은 생시골이에요. 거기 4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는데 규제되어 있던 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해줬어요. 4층 이하까지 질 수 있던 거를 더 짓게 해주겠다고 풀어주니까 아파트를 질 수 있게 사람들이 막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서울 외곽 쪽에 보면 수원 옆에 용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용인시 쪽이 거의 80% 이상이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준농림 지역에다 아파트 지려고 달려 들어가는 거야. 그때 아파트를 막 졌는데 짓다 보니까 성냥갑을 세우는 것처럼 됐다고 그래서 성남 용인 그러면 난개발의 온상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용인시였어요. 그래서 성냥갑 아파트 치면 용인 나와요. 들어본 것 같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막 짓고 이제 분양 시장 좋아지면서 경기가 이제 97년도부터 다시 또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2002년에 뭐 있었죠? 월드컵 있었잖아. 월드컵 있으면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막 좋아지잖아요. 화랑 탔어 이제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지역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재건축 재개발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일면 뭐가 좋은 거냐면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을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 왜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왜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기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래요. 재개발 구역이면 이 집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새 거란 얘기예요? 오래됐는데 얘만 미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싹 밀겠다는 거예요. 싹 밀어가지고 여기를 대규모 아파트를 이제 짓는 거야 다시. 그럼 여기 살고 있던 A라는 사람은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되면 이 조합원한테는 원래 원소유자니까 집을 줄 때 좋은 위치로도 줄 수 있고 조합원한테는 분양가를 좀 비싸게 싸게 줘요. 싸게 주는데 제일 조심할 거 재개발을 할 때는 뭐를 봐야 될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다면 재테크 얘기하는 거니까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 됐을 때 수익이 안 되면 재개발을 못 해요. 마이너스 되면서 재개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뭘 봐야 되냐면 얘네를 보면 안 되고 얘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인데 여기가 더샵 포스코에서 건설한 더샵인데 30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6억 한다고 그러죠. 30평짜리가 6억인데 그럼 여기 종전에 5억이었던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5억이었는데 6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현재 부동산 상승기예요? 지금 하락기예요? 상승기예요. 상승기인데 5억인데 6억까지 갔는데 최근에 거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6억 1000으로 올라가고 6억 2000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거 재개발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을 얼마 전에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샀는데 재개발 조합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받을 때 30평짜리를 조합원한테 줄 때는 4억에 주겠대. 그럼 얘는 4억짜리인데 얼마 준대? 4억. 그럼 자기는 4억 주고 사서 아파트 4억에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 분양할 때는 5억이 분양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조합원이 700명인데 이 아파트가 프루지오 대우건설을 선정해서 건설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은 5억이래요. 그럼 6억짜리 아파트 사실래요? 이 5억짜리 분양 신청해서 받으실래? 5억짜리 사시면 나중에 제 6억에 팔 수 있겠네. 옆에 있는 아파트랑 비슷해질 거니까. 그럼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넣어야지. 넣어서 당첨되면 프리미엄만 1억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몇 억에 받네? 그럼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돼야죠. 그럼 요게 매물로 나왔으면 4억 2천에 나오면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면 얘는 1억 8천을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조합원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조합원으로 되면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얘가 얼마 전에 올라서 7억까지 간 거야. 그럼 이거 사야 돼요? 이거 분양받아야 돼? 분양받아야지. 이거 사야 되죠. 이거 만약에 4억짜리인데 얼마 전에 5억에 나왔대요. 그럼 이제 7억 정도니까 7억까지 갈 거예요. 프리미엄 2억이죠. 그럼 재개발 구역이 묶이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그럼 이제 서울시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서울시에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죠? MB라고 그랬는데 MB. 그때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장이었죠. 그때 청량리를 성공하고 나서 일단 현대건설 사장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거 하나는 불도저처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몇 년 산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서울시장으로서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낸 게 옛날에는 재개발을 여기 지역만 재개발하고 여기 지역만 재개발하는 거 하지 말자. 여기를 광역적인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게 뉴타운이었어요. 그래서 1차 뉴타운 발표를 세 군데를 하면서 서울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차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발표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자동차 먹이. 자동차 이거 뭐 먹고 달려? 네? 기름 뉴타운. 그래서 기름 뉴타운 발표되고 왕십리 뉴타운,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그 세 개가 1차 뉴타운이었어요. 1차 뉴타운 발표되고 나서 다른 지자체도 지정해달라 해가지고 2차 뉴타운 발표되고 3차 뉴타운 발표되면서 서울시 전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완전히.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돼?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울 집값을 또 잠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재워야 되니까 그때 2기 신도시가 또 나온 거예요. 이때. 2기 신도시. 그래서 이때 2004, 2005, 2006년에 2기 신도시 발표됐던 게 대표적인 게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건너편에다가 뭐 만든대?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만들었고 또 어디 만들었어? 판교도 있고 동탄,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김포, 위례. 들어보셨어요? 그럼 2기 신도시는 그러면 한 방에 지정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지정됐으니까 고덕 신도시도 있었죠, 평택에. 걔네 완료됐어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또 나온 거예요, 3기 신도시가. 완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서울 집값도 안정시키겠다고 또 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2008년도에 IMF가 한 번 더 왔어요. 10년 딱 지나고 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글로벌 금융위기 해가지고 제2 IMF가 또 왔는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가 7억까지 갔는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폭 떨어졌어요. 이게 막 8억까지 막 가던 게 갑자기 반토막 나면서 막 5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자, 5억 떨어졌으면 잘 봐요. 재개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보여줄게. 자, 이 5억 주고 이거 살래요? 이거 청약 넣을래? 청약 통장을 20년을 갖고 있던 거 여기다 쓸래요? 그냥 5억 주고 살래 이거? 사야죠. 청약 안 넣죠. 미분양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누가 떠안아야 돼? 조합이. 수익이 안 나온다고. 느낌 왔어요? 그럼 재개발 해야 돼요? 일단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지. 근데 얘가 더 떨어진다고. 만약에 4억까지 떨어졌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빨리 팔고 이거 갈아타야 되는 게 맞아요?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갈아타는 게 맞지. 그럼 조합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서울시 1차, 2차, 3차 뉴타운 올스탑이었어요. 올스탑.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 뭐 이런 말이 싹 사라지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 요 사이에 부동산이 떨어졌어요. 서울시 부동산 떨어지면서 잘 들어요. HP라고 들어봤어요? HP? 핸드폰 말고 HP. 잘 보세요. 이 집값 막 올라가니까 애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는데 용인의 아파트가 이때 당시 용인 아파트가 4억이었었는데 분당인 아파트가 6억 정도 했었어요. 40평대가. 그러면 4억 정도 가는데 이거 6억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분양 받아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2억 받고 내가 1억 정도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1억 정도 더 달라고 그러고
대출 껴서 산 거야. 그럼 총 몇 억이야? 응, 하우스포야. 그럼 1억인데 대출 몇 억? 2억. 내 1억하고 아버지 1억 해가지고 받았어요. 내가 2억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집을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가죠? 대출 이자 내야 되고. 아니면 이걸 팔게 되면은 2억을 대출 갚고 내 2억 날라가잖아요. 그럼 집은 있는데 부자 되고 있어요?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2012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하우스푸어 뭐 해가 책 되게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정부가 그때 누구로 또 바뀌었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집을 사시면 취득세 면제해 줄게요. 이랬고요. 집 사시고 나서 5년 안에 파시면 양도세 면제해 줄게요 하니까 한 명씩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거든요. 옆집 사람이 집을 샀는데 얘가 집을 사니까 옆에서 집 사람이 또 집을 사. 바닥인 것 같다.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3억짜리가 3억 1천이 된 거야. 3억 1천인데 얼마 전에 3억 2천까지 거래됐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이다 하면서 여기 바닥을 친 것 같아서 2014년부터 이제 바닥이라고 하면서 15년, 16년, 17년 서울시의 집값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14년, 15년에 서울시에 집 샀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봐요, 빨리. 나와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때 당시에 또 이제 그분이 하야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다시 왔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 있던 분이 다시 온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한꺼번에 엄청 쏟았는데 집값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잖아. 결국 코로나가 잡았는데 지금 현재 18년 넘어오고 19년 넘어오면서 못 잡았는데 대책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도 등장한 거잖아요. 이 상황인데 지금은 정책을 보세요. 19년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원래 신도시가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2기는 뒤로 갔었잖아요. 3기도 뒤로 가야 되는데 얘는 다시 들어왔어. 왜? 안 나간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면 가까이 집어넣겠다는 거야. 가까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럼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니까 어디로 왔냐면 하남하고 남양주하고 그다음에 고양 창릉하고 인천 계양으로 간 거예요. 과천은 신도시라고 안 해요. 과천은 7천 세대니까 재건축 세대 수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과천은 신도시라고 안 해요. 과천이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과천은 서울입니다. 네. 경기도 과천구라고 그래요. 네. 경기도 과천구라고 그래요. 서울시 과천구라고 그래.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강남구 바로 옆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걔는 지역번호도 0이 있을걸요. 네. 과천시라고 안 하고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과천구라고 그래요. 그만큼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론은 전부 다 어느 지역 집값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1기 나오고 2기 나오고 3기 나왔어. 그럼 왜 서울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 요 세 군데가 전부 다 이 서울 집값 상승이었어 다. 그럼 결론은 이거 볼까? 서울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 외곽으로 했을 때 1기 신도시가 요거 파란 색깔 요건데 요게 고향의 일산, 중동, 3번 평촌, 분당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보면 3도심으로 돼 있거든요. 3도심인데 그게 종로 있죠, 종로. 종로를 CH에서 CBD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의도 섬, 여의도는 YBD라고 그래요. 강남 같은 경우는 GBD라고 그래요. 그래서 3도심으로 해서 여기 CBD, YBD, GBD라 3도심의 7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키우겠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종로하고 여의도하고 강남 중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강남. 그러면 사람들은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해. 그럼 강남 근처에 사는 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신도시 중에서 요 1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강남에 가깝네? 강남에 진입하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성남 분당이잖아. 그럼 집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겠네? 분당이 제일 비싸죠. 처음에 분양할 때 다 비슷했었어요. 이건 농담으로 가끔다 얘기하는 건데 고양시 30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자 3명이 되게 친했는데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25년 만에 요거 동창생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겨울이었어요. 한 명은 밍크를 입고 왔고, 한 명은 여우털을 입고 왔고, 한 명은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왔대. 그럼 이제 여기서 일산으로 시집 가는 친구가 있었고, 중동으로 간 친구가 있었고, 분당으로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밍크를 입고 왔을까? 분당이에요. 여우털은 일산이에요. 오리털 잠바는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원래 상승률이 여기가 높아요. 30분이면 강남 진입이거든. 그럼 처음에 분양받을 때 당연히 분당으로 가라고 했고 다 분당으로 가라고 했었어. 다 알아. 안 갔어요. 근데 굳이 여기 가가지고 3호선 타고 여행을 와.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호선 한번 타면 여행 오잖아. 이게. 볼까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땅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 땅 가격 같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오른 거야. 여기 아까 1기 신도시 여기 중심이 CBD, YBD, GBD인데 여기 성남의 분당이 제일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2기 신도시 보시면 2기 신도시는 요 회색깔이거든요. 여기 양주, 옥정, 파주, 운정, 김포, 한강, 검단, 여기 판교, 위례, 그리고 동탄, 광교, 전면 밑에 고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 진입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위례가 제일 가깝죠. 근데 아직 지하철이 안 뚫렸어요.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판교야. 그럼 2기 신도시 중에 제일 아파트 가격이 비싼 데 어디예요? 판교야. 분당보다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분당을 이긴 놈이 판교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네? 위례예요, 위례. 그럼 위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갈래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굳이 파주가 있어요, 굳이. 굳이 가 있어요. 분야가 비슷해도. 결론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서울에 들어가는 진입이에요. 그럼 결론 나왔네. 그럼 3기 신도시 중에서 여기 보세요.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하고 여기 고양이 창릉지구하고 그 인천 계양 중에서 어디로 가야겠네? 그렇죠, 하남이지, 하남. 그러니까 올해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하남 신도시예요. 발표가 이미 됐고 3분기까지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하남이에요. 그럼 하남에 청약 넣어야 돼요? 남양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남 넣어야지. 근데 청약 넣으려면 조건이 2년 이상 거주돼야 돼요. 거주자 우선으로 가려면 20%, 30%를. 그럼 1월 달에 이미 이사를 갔어야 돼. 거주 이전을 하든가. 이미 늦었잖아. 근데 제가 올해 1월 달에 다 이사 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그 단지하로 이사해 놓으신 분이 10명이 넘어. 우리 수강생 중에서. 넣어야 되니까. 거기서 떨어지면은 경기도권을 한 번 더 들어가고 나머지 50%에서 마지막 3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3번 넣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첨이라는 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넣어보고 안 되면 딴 데 가야지 어떻게. 확률은 아파트 가격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보시면 분당하고 일산하고 요거 가격 차이 보시면 2016년에서 18년에 오른 가격 2년 보는 거예요. 평균치를 보는 건데 2016년에 평균이 1600만, 평당 1600이었는데 2년 사이에 2100이면은 500만 원 오른 거죠. 500만 원. 그럼 30평형대 아파트로 따졌을 때 350, 1억 5천이 올랐어요. 분당은. 1억 5천이 올랐는데 여기 일산 같은 경우는 1158만 원인데 1235면은 80만 원 올랐죠. 그럼 83, 24, 2400만 원 오른 거야. 그러면 분당이 1억 5천만 원 오를 때 일산은 2400 올랐어요. 그럼 배 안 아플 수가 없잖아. 기분 혹시 일산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죠. 볼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1기 신도시고 이게 판교, 위례, 여기 파주하고 판교 한번 봐볼까? 판교 같은 경우는 2,400인데 3,300이면 900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판교 아파트는 평균 900이 올랐으니까 30평이면 3,927, 2억 7천이잖아. 2억 7천, 거의 3억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억이 올랐는데 여기 파주는 얼마 올랐냐면 60만 원 올랐어요. 60만 원이면은 6, 38, 1,800만 원, 2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판교가 3억 오를 때 파주는 2천만 원 오른 거야. 같은 피읍이어도 판교가 써야 돼요? 판교가 써야 돼? 파주가 써야 돼? 판교가 써야 돼? 판교가 써야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위례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800이죠. 지하철
만약에 개통되면 위례가 업어. 왜? 위례가 더 가깝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마곡으로 누가 가지? 마곡은 이미 서울이에요. 거기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마곡 못 들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위례죠. 근데 위례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하남은 지금 제일 뜨는 곳이 하남인 거지. 제 말은 그냥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막 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써 있는 건데 하나 더 볼까? 여기 보시면 호수공원 보이세요? 보이죠? 호수공원인데 저 아파트 롯데캐슬이거든요. 어디 신도시 같으세요? 일산? 일산? 일산 아니야. 여기가 파주예요, 파주. 파주. 여기 아까 봤죠? 여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파주. 살기 너무 좋아요, 여기. 집값이 안 올라요. 두 개 선택하는 거야. 살기를 원하는가, 집값이 올리기를 원하는가. 잠실 너무 살기 싫은데 집값이 너무 많이 잘 올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서울에서 하는 거고 거주는 신도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은 서울에 사놓고 외곽에서 저는 살거든요. 어차피 집은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매체를 막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문 딱 열면 호수공원이잖아요. 제가 집에서 여기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나가면 1분 안 걸려. 나오자마자 한 바퀴 이제 딱 돌고 나면 탐도 있어, 탐. 외국인 있죠. 하이탐, 그럼 하이탐. 살기 너무 좋은데 집값이 안 오릅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는 거는 좋은데 집값이 안 오르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이 많이 오를 때 얘가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운정에 그 GTX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3호선 연장선 들어오면서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올랐어요. 근데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2억을 어디서 벌어? 물론 차곡차곡 열심히 해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 되지. 근데 아직까지는 재테크가 내가 없는 수익보다는 더 빠르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 재테크를 누가 하는 걸 잘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벌었어? 그럼 나도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공부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뭐. 더 볼까? 이거 왜 서울시 집값이 올라가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19년, 20년, 올해 20년도 올랐어요. 자, 여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장 오른 거는 수요 공급으로만 일단 설명할게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부동산 공법은 같이 다녀요. 학문적으로 이러한 거가 생겼기 때문에 법에서 규제라는 거기 때문에 학개론의 부동산 공법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뭐 하니까?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줄여야 돼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건 정부가 원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 공급을 서울에 못 늘려. 그럼 뭘 줄여야 돼요?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못 사게 해야 되잖아요. 못 사게 하려고 얘네들이 투기과열지구 껐어요.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제가 아까 6개 법 중에 주택법에서 배워요. 주택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투기과열지구가 뭐예요? 라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투기가 과열된 지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왜 물어봤겠어? 그걸 투기과열지구가 뭐냐고. 투기과열지구 뭐냐 했더니 투기가 과열된 지구래. 내가 왜 물어봐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뭘 것 같아요? 그 얘기만 해봐. 눈을 확.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을 규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토지를 규제하는 걸까요? 주택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에요. 분양권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내가 청약을 넣었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럼 이제 계약금이 10%면 5천만 원을 넣으면 나는 아파트를 아직 계약을 했지만 내가 전체 잔금을 안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5억짜리 중에 얼마만 들어간 상태죠? 5천만 원, 10%만 들어간 상태라 나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럼 나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분양받았는데 서울에서
5억짜리 받았는데 이 옆에 아파트 7억인 거야. 프리미엄 얼마죠? 2억이야. 근데 얘는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자마자 다음날 6억에 팔아버린 거야. 당첨되자마자 5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얘는 피를 얼마, 프리미엄 얼마? 1억을 먹은 거죠. 아파트 짓지도 않았어 다. 근데 얘가 팔더니 그 다음날 얘가 또 팔고 하면서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분양받은 자격을 계속 파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투기과열주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는 전매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게 투기과열주고요. 그럼 앞으로 내가 서울에서 만약에 뭐 이번에 푸르지오 2000세대를 분양한다. 청약을 놓고 나는 분양권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분양권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5천만 원만 있어도 당첨되면 1억 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못해 이제. 못 파니까. 잔금 4억 5천 다 땡겨야 되고 거주도 해야 돼 이제는. 근데 잘 들으세요. 요거를 못 팔게 했다는 얘기는 사고 파는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못 팔아. 그럼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 올라가잖아. 그럼 서울시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요. 근데 거기다가 다주택자 중과세 하겠대. 주택이 많은 사람은 주택을 팔 때 옛날에는 50% 내던 걸 60% 부과드리겠대요. 그러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뭐 수원에 집이 한 채 있고, 지방에 집이 한 채 있어. 몇 채 있는 거죠? 세 채인데 그러면 세 개 중에 뭘 먼저 팔아야 되냐? 제일 많이 오른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제일 조금 오른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조금 오른 거는 지방이겠죠. 그럼 지방에 있는 집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서울 집을 내놓을까? 절대 안 내놔요. 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마지막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 거 먼저 팔리니까 지방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그럼 지방의 집은 떨어지고 얘는 안 팔잖아요. 그럼 이 지방에 있던 사람이 제대로 된 똘똘한 거 하나 가지려면 제대로 된 건 어디 있다? 그럼 지방에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다 어디 살려고 올라와요? 서울 올라오는데 공급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뭐는 많아지는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량은 줄어들어.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 3,000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8억짜리였는데 8억짜리 아파트인데 누가 8억 1천에 딱 내놨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8억 1천에 사겠다는 거야. 그럼 2,999세대는 다 8억 1천인 거야 이제 시거래가가. 그 다음에 내놓을 때 8억 1천 이하로 내놓을까요? 그 다음에 8억 2천에 내놨었더니 광주 사람이 와서 사는 거야. 그럼 나머지 2,998세대는 8억 2천 되는 거야 다. 그다가 8억 5천 내놨더니 수원 사람이 오더니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8억 5천인 거야.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서울시 집값은 어떻게 돼? 올라야지.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서울 집값이 떨어져요? 하나 더 있어요? 투기과열주가 지정되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위양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조합원인데 내가 재개발 구역에 집이 있어요. 또는 재건축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가 묶이는 순간부터 지위양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 시점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나면 전매 양도 안 돼. 지위 양도가 안 되고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집은 사고 팔 수 있는데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음마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잖아요. 음마아파트 팔 수 있어요. 근데 지위 양도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걸 살 수가 없어. 공급량이 안 나와. 공급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거야. 하나 더. 서울시에 인구가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있고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가구가 뭘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자가 40%예요. 무주택자가 40%. 그 정도 될 줄 알았지? 아니야. 다주택자가 40%, 무주택자가 40%고 20%가 1세대 1주택자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럼 1세대 1주택자 20%를 빼면 40% 무주택자, 다주택자 40%예요. 그럼 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10채를 갖고 있어, 한 사람이. 그럼 10채를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간 못 팔아요. 이 집을 8년간 못 팔게 해놨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겼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의무 기간이 8년이란 말이야. 그럼 8년 동안은 이 사람은 이 열채를 못 팔아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지. 공급량이 줄면 가격은. 그럼 서울시 집값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집값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를 건드려야 돼? 공급을 못 건드리면 수요를 줄여야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때 건드리는 게 대출 규제예요.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는데 9.13 대책 중에서 원래는 이 LTV가 그 주택 담보 비율이 70%까지 대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이 주택을 담보로 70% 대출을 해줘요. 그럼 수요자들을 없애려면 대출을 적게 주면 되잖아요. 그걸 40%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고 그래서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게 10억짜리 사면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7억. 근데 이거를 몇 프로로 줄였어요? 그럼 10억짜리 살 때 4억이니까 몇 억이 필요한 거네? 6억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 가격이 10억짜리인데 이게 1억이 올랐다. 대출할 때 자기 자본 3억이면 집 사요. 근데 11억이 되면 3억 3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LTV가 40%일 때는 자기 자본이 6억 있어야 되는데 1억이 올라가 버리면 6억 6천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 어떻게 재테크를 주로 했냐면, 여기 노원에 있죠, 노원. 노원에 있던 사람들이나 창동에 있던 사람이 강남으로 입성할 때 주로 어디로 갔냐면 잠실로 갔어요. 잠실 쪽으로 가요. 10억짜리 아파트로. 여기가 아파트 5억이고 거의 10억 정도 됐으니까. 그럼 노원의 아파트 5억짜리를 팔 때 여기 뭐가 껴있겠네? 대출 껴있어요. 5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정도 껴있어요. 그럼 이걸 팔면 얼마를 갚아야 돼? 그럼 나 현금 얼마 있네? 3억 있어. 3억 갖고 이제 잠실 가야 되잖아. 그럼 3억 갖고 잠실 갈 때 아까 몇 프로였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사면 7억 나오죠. 갈아탈 수 있었다고. 대출을 받으니까. 근데 그 10억짜리가 1년 뒤에 12억이 되니까 이자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40% 대출이 되잖아요. 이사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자, 여기 만약에 강북 지역이다. 여기 5억짜리인데 3억짜리 지금 2억 대출 받아서 팔고 난 다음에 현금 3억을 가지고 잠실로 점프를 할 때 잠실이 10억짜리인데 대출이 7억이 나와. 그럼 3억만 있으면 되죠. 그럼 요 3억에다가 대출 7억 받아서 잠실로 갈아탔는데 LTV 이거 시행하고 나니까 이 노원 있다가 창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는 잠실을 못 가요. 네? 3억 현금을 가지고 다시 가려고 했더니 5억짜리 대출이 40%면 5, 4, 20이죠. 대출이 얼마 나와요? 2억. 2억에다가 3억 더하면? 그럼 요거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노원에 있다가 여기 쌍문동 가야 되는 거야. 노원에서 쌍문으로 가야 되면 이사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저 9월 13일 이후에 12월 달까지 부동산 거래 완전히 그냥 조용하게 된 거야. 거래가 없어요. 뭐를 건드려 버리니까? 대출. 그렇지. 수요자 건드린 거죠. 수요가 줄은 거죠. 잘 봐요. 옛날에 1억 있는 사람, 2억짜리 3억 있던 사람, 4억 있던 사람, 5억 있던 사람, 6억 있던 사람, 7억 있던 사람, 4억 있던 사람, 3억 있던 사람, 5억 있던 사람, 6억 있던 사람, 5억 있던 사람, 7억 있던 사람 중에서 갈아탈 때 아까 몇 억 이상만 있어도 됐냐면 3억 이상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억이 있어야 돼요? 6억. 그러면 6억 이하 있는 애는 얘 빼고 얘 빼면 얘네들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수요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야. 수요가 줄어드니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여기 옆에 있던 현금 30억 갖고 있던 사람이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는데 사이죠. 대출 많이 안 해줘도 현금 많은 사람은 이제 주워 먹는 거지. 뭐 아무도 안 사니까. 줍줍 주워 먹는다. 줍줍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버렸으니까 수요가 준 거예요? 수요가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 준 것처럼만 보였고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또 계속 올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주워 먹으니까 종부세 건드려. 그래서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종부세 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졸려 죽겠지 지금.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자꾸 건드리는 게 세금하고 공급정책 건드려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세법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규제를 하니까 다른 데로 튀어. 그러면 안 되겠다. 세무 건드려. 세금 건드렸더니 안 되겠네. 야, 너네 보유하고 있으면, 얘가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그 주택 가격 공시에 따라 금액이 커지잖아요. 보유세율을 올리니까 세금 엄청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법인은 그때 안 건드렸거든요. 1인 법인으로 애들이 바꿔버린 거야. 그럼 법인도 똑같이 때리겠다 하니까 법인들 다 끝난 거지,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하겠다가 그 뜻인 거예요. 그 상황이 현재 2020년 현재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 종부세 나오는 거 보고 내후년도에 종부세 나오는 거 보면 기절 팔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후년에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상상 안 해본 사람은 집이 한 3채, 4채 되는 사람들은 돌아버릴 거예요. 오피스텔 한 10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럼 종부세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냐? 그럼 이 사람들 세금 때문에 막 나오겠죠. 그때 떨어지는 거 주워 먹어야 돼요. 애 이름으로 사고 막 이러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바뀌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니? 지금 이제 절반 했더라고. 그러니까 정부 바뀌면 그때 정책이 또 바뀌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뭐 세금 폭탄 맞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종부세 계산해 봤는데 잠실에 그냥 음아파트랑 잠실에 아파트 2채 갖고 있으니까 2021년, 22년도에 1억 2천 나오더라고요. 종부세가. 1억 2천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냥 재산세로. 그럼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상계 치면 되죠. 집값이 안 올라가면 1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야. 그냥 자기 연봉이 9천인데 연봉보다 더 많은 걸 내야 되는 거야. 제발 무슨 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걸 인식하고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지금 시점은 토지를 좀 사야겠구나. 토지를 사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사야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테크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공인중개사예요.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을 때 제가 집이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여기가 가장 가깝고 애들 키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집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매수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5억짜리 집인데 팔려고 지금 내놨어요. 그럼 양쪽 거래를 해주는 거잖아요. 매도인도 하고 매수인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양쪽 거래를 해주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5억에 내놓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빨리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팔아주면 되는 건데 궁금한 거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는데 눈 껌뻑껌뻑거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근데 취득세를 우리가 계산해 줄 의무는 없어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중개계약서만 잘 써주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 정도의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는 사람은 뭘 물어보겠네? 양도세 물어보겠네. 소유권자가 확실합니까?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가 32년 되는 건데 이거 한 35년 정도 되면 슬슬 뭐 해야지 이제 무너질 거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봤을 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는 단계고 동의 요건이 어느 정도 왔고 언제쯤 인가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셔야 됩니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조합은 또 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당연히 내가 외우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담보 책임 누구한테 있냐?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하자 담보,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파트 이사 가면 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개하는 분이 알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5억이면 5, 25, 2,500,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이쪽한테서 200만 받고 200만 원 받았어. 그럼 벌써 400 아니에요, 이거. 4%니까 5, 4, 20.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조정대상 지역 있어. 자, 이거 다 들어보신 말이죠.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거 일단 머리 아프잖아. 근데 이거 어느 법에서 배우냐면 주택법에서 배워요. 주택법에서 아까 분양권 전매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어디였지? 투기과열지구 얘기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건설하는 회사가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금액을
책정할 때 정부가 정한 금액 이하로만 공급해야 돼요. 옆에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그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은 프리미엄이 높을까 낮을까? 어? 지금 제가 재테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험 관련된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지금 현재 5억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이 아파트가 옆에랑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되게 높겠네요. 그럼 청약 통장이 있으면 이런 데 넣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적용되면 공공택지 적용돼.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공공택지가 아까 전에 말했던 택지개발지구 같은 거예요. 아까 하남 신도시가 공공택지입니다. 하남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요.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하면 강남에 입지가 들어가게 되게 좋아. 그럼 강남권 아파트보다는 안 비싸지만 언저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익이 되게 많겠네. 그럼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최소 프리미엄 5억은 나올 거예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내 인생 다 바쳐서 넣어야 돼요. 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남들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럼 공공택지라는 게 뭐냐? 주택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예. 내가 이제 실무랑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맨날 듣던 말인데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신문에 나오는데 맨날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야? 이게 얘기하면 내 입에서 안 터져 이게. 안 터지는 이유가 대충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게 청약하는데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이게 공급이 너무 적어서 위축된 지역이 있어요. 청약이 과열된 지역은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위축된 지역은 공급을 좀 하자. 그래서 조정 대상이에요. 청약을 약간 조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이 너무 과열돼 있으면 청약 넣자마자 중간에 뭐 해버릴까 이거? 팔아버릴 애들 나오죠. 그래서 니네 2년 거주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파트 들어가서 2년 거주 안 하면 양도세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거주를 2년 해야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세법 시간에 많이 나와요. 세금 관련된 거라서. 그럼 이제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알고 나면 아 그래? 그럼 지도상에서 어디까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야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한번 볼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출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해요. 안 해. LTV 70%가 아니라 40% 적용 아까 한댔잖아. 예? 근데 여기 지역 가면은 대출 규제를 안 한대요.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억 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그럼 경기도권에서 적용 안 받은 데가 어디예요? 김포야. 그 김포 아파트가 다 올랐잖아요. 파주하고 김포만 받았거든요. 추가로 최근에 지정됐던 데가 대부분 다 지정이 됐는데 김포만 빠지고 파주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파주 아파트도 조금 올랐고 김포 되게 많이 올랐어. 그럼 김포 아파트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제일 먼저 걔네 집이 팔릴 것 같아요? 다른 게 팔릴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다른 애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 대출받아 다른 집 사지 김포까지 가서 사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럼 끝물이니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건 알아서 확인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기 안 해주는데 실무자 과정 가서 배우시면 돼. 엔터 2번만 치면 다 나와요. 호객노노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 드릴 테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면 그러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낫겠냐 마곡에 있는 아파트가 낫겠냐. 마곡에 있는 아파트 사고 싶은데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는데 김포는 70%가 나온대. 그리고 조정대상 2년 거주도 안 해도 된대. 그럼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마곡 거 못 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마곡 거 못 사니까 김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곡 걸 살 수 있으면 이거 다 팔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고 나오니까 공급량이 수요량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김포 가격은? 김포 사람들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김포 쪽보다는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 사지 마시라는 얘기지.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대상 지역 내에서 얘가 어디고 얘가 어디까지 지정되고 왜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아 이거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되고 나면 재밌는데 이해가 안 되고 무작정 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오늘은
공부 방식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2차 과목에 왜 공법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실무잖아, 실무. 그래서 21년도 우리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제가 4가지로 제가 잡았는데,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몇 점 이상이죠? 근데 공법은 60점 이상 받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 과목은 양이 많아서 내용이 어려워서. 양이 많아서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양이 많아서 그래. 양이 많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용량은 이만큼인데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남아있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선택은 혼자 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많은 걸 혼자 하려고 그러면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좀 약간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라고 한 명이 도와주면 내 시간이 줄어드니까 약간은 조력자의 도움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즐기면서 해야지. 왜 어렵게 혼자서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즐겨야지. 뭐 이 정도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맨날 한숨만 푹푹 쉬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딱 보면 정 안 가는 얼굴 있죠. 뭘 해도 꼭 그 분위기에서 망치는 애 있어요. 10명이서 밥을 딱 먹는데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더럽게 맛없는데 딱 그런 순간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한 명 때문에. 그런 인간 있지 않아요? 친구 중에? 그래서 저는 연 끊어버리는데 그런 애 때문에 9명이 힘들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어차피 공부하는 거 자격증 기쁘게 따가지고 돈 같이 벌고 얼마나 좋냐. 항상 분위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빼요. 그냥 즐겁게. 그리고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되고, 실무라는 거랑 접목하게 되면 나중에 써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법조문만 갖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는 인터넷하고 학원이고 독학이 있는데 절대 독학하지 마세요. 독학은 진짜 독한 사람만 해야 돼요. 그 혼자 공부 뭐 1조부터 2조까지 읽으면서 외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 해도 되긴 돼요. 한 5개년 계획 잡으셔가지고 공인중개사 따기 뭐 종합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짜도 돼. 근데 얘는 의미 없어요. 2개를 이용하되 학원은 실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고 복습할 때 쓰는 게 인터넷 강의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동차로 보는 거를 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권유를 하는 이유가 2차에서 나오는 게 1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1차만 하게 되면 공법 아예 안 해버리면 개론 시간에 공법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손을 못 대니까 아예 같이 해버리는 게 낫고, 그리고 시간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독학하지 마세요. 지워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제 기본소가 이제 아마 1월 달에 나오면 기본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 한번 하고, 문제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은 3권입니다. 기본소, 요약집, 그리고 나서 문제집이에요. 중간에 이제 특강하면 이제 요약된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 기존에 있던 자료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본소가 안 된 상태에서 요약집을 보는 거는 약간 무리수 있어요. 기본소 한 바퀴는 최소한 돌린 상태에서 요약집을 보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요약집만 하는 거랑은 약간 위험부담이 좀 많이 있어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은 기본소 꼭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수치 암기는요, 몰아서 제가 한꺼번에 할 거니까 처음에 공법에 보면은 권한자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도의사, 뭐 시장우수구청장, 뭐 2년, 3년, 50제곱미터 뭐 숫자랑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몰아서 하루에 2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초반부터 외우려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해도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내가 아예 초반에 해버리려고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소가 돼야 문제집을 풀면서 암기가 되지, 기본소 아무리 본다고 해서 암기 안 돼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암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 일단 제일 좋은 책은 기본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풀면서 암기가 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 연습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총정리하는 요약하고 나서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첫날인데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짜증나게. 이제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 합격 후기인데 이거 뭐냐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2019년 10월 27일 날 이게 작년 시험이었거든요.
작년 시험 건데 올해 어저께 있죠, 어저께. 이건 작년에 이제 시험 끝나고 뭐 77.5점으로 합격했어요. 뭐 콕 집어주는 거 위주로 했다. 어째 쏜 건데 90점 맞은 사람 있어요. 미친 거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중개사법 9점 맞고 얘 50점 맞으면 돼요. 예. 저렇게까지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건 올해. 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만드느라고 모의고사 1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최종 모의고사가 이제 4회 있어요. 4회. 4번 보는데 1회 때 42번째 문제인데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인데 정답 지문이 요 3번 지문이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3번에 결정 과정에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심의,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국방상 기밀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을 때만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청이 없으면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해서 이게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시험 문제가 어저께는 이제 그저께죠. 예, 44번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 몇 번 문제냐면 여기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뭐가 있어야만 요청이 있어야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청이 없이도 이거 단어를 바꿨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를 요청이 없어도랑 똑같은 말이죠. 왼쪽 방댕이나 왼쪽 궁댕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걸 이게 답이었어, 4번이. 예.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표현만 좀 바뀐 거고 틀려라 하는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3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30회 때는 틀려라 하는 문제가 7개에서 한 8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10개에서 11개. 난이도 올리겠다라고 이미 뭐 다 알고 있었는데 틀려라, 손도 대지 마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40개 중에 10개를 빼도 몇 개 남아요? 30개. 30개 남아. 30개 다 맞히면 몇 점인지 아세요? 천천히 할게요. 30개. 자, 10개면 몇 점이죠? 25점이에요. 그럼 100점에서 25점을 빼면 75점. 그 75점 선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었었는데 멘탈이 흔들리면 이 10개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탁 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거야. 이 고상처 죽었어. 이러다가 그 다음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거기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딱 지워버리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박스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박스 유형의 가장 장점은 하나만 답인 거 나와도 답이 나와요. X 했는데 걔가 낀 거야. 그럼 걔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되게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답을 맞히면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오히려 끝나고 답 맞히면서 본인이 놀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 이렇게 하는 시험이었을걸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쓴 건데 어디 죽이고 싶었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 예. 이게 어저께 누가 쓴 거야? 3월 30일이 맞죠? 10월 30일. 여기 있다. 김진구 이 사람 제 밴드인데 죄송합니다. 1교시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죠. 공법의 신 개뿔 집에 와서 큐넷으로 가다반지 채점하고 나서 허걱 와이프님 불러서 다시 채점했는데 역시 공법의 신 맞아요. 정말 맞아요. 77.5 나왔대잖아. 그러니까 10개인데 하나 찍은 게 맞은 것 같아. 10개 틀리라고 했는데 75점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찍은 게 하나 뭔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77.5가 나온 거지. 2개 맞은 사람 8점 나온 거고. 여기 그거고요. 장문 쓰신 분인데 이분 누구죠? 김은혜 씨. 밴드에 처음 댓글 남기는데 개인 사정으로 짧은 수험 시간 동안 저를 제일 힘들게 이분이 다 6과목 중에 제일 힘든다는 게 공법이거든요.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전체 과목 중에 기억나는 공법밖에 없어요. 힘들었던 거. 그렇게 잠시 공법 교수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은가 의문을 품었지만 다른 교수님 강의를 10분 들어본 결과 왜 고상처 이런 거 별표 넣어야 돼요. 네. 공법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극상이었대잖아요. 시험장에서는 극상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채점 결과 공법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맞춰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항상 그래요. 체감 난이도는 되게 높게 느껴지는데 벌이라는 걸 딱 버려고 나서 맞힐 수 있는 거에서 멘탈 안 흔들리면 점수 나와요. 그리고 제가 60점에서 뭐 70점 맞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제 카페에다가 이씨 막 욕 써놨길래 내가 캡처해놨는데 캡처가 해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또 좋은 말 써놨더라고. 이런 분들이 잘 될 분들이죠. 엠퍼러 마제스타 뭐 써놨어. 책임지라고. 응? 내 합격 책임지래.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마지막 백선에 나왔던 거고 결론은 31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32회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여러분은 31회 때보다는 좀 더 쉬울 거야.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올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거보다 좀 쉬울 거예요. 올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딨어? 이 박스 유형 문제가 출제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박스가 나오면 달그면서 X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X 하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그랬고 원래는 지엽적인 문제가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6개에서 7개가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와요. 공법에서 난이도 조절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10개에서 11개로 증가돼 버리니까 한 10문제가 이제 좀 이상한데 구석에서 막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늘어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상승이 된 거지 막 전체 문제가 다 어려웠다 이게 아니었어요. 맞출 수 있는 건 너무 쉬워가지고 발로 찍어도 맞아요 이거. 제가 농지법은 모르겠으면 농사라고 그랬거든요. 모르겠으면 4번 답이었어요. 1번은 또 너무 쉬웠고 농지법은 그냥 4번 찍자고 했는데 모르겠으면 4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4번 찍었대. 맞는다는 거야. 따라서 농사. 농지법은 4번이 답이에요. 끝났잖아. 법 하나 끝났는데. 그리고 32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7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50에서 60선이니까 제가 이 앉은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 제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 조금 앉아있다 막 왔다리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정신 부산한 사람. 뭐 얘기하다가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라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간섭 심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아니면 돼요. 앉아서 1년간 그냥 꾸준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자격증 분명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외롭지 않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동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생하고 같이 가냐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선생이 져야죠. 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각 과목별로 선생이 그 과목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최소한 그렇게 갈 거고 여기 하루에 4시간, 뭐 2시간, 뭐 3시간 어떤 시간 앉아있든 간에 그 시간 꾸준하게 그 시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내년 이 시간 10월 마지막 넷째 주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만약에 공법 꽈락 나왔다. 그럼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너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 때문에 못 나와. 그건 안 돼. 근데 만약에 붙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내놔.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지 선생도 강의를 하는 거지. 그런 자존심 없으면 강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꾸준히만 있으면 자격증 어렵지 않습니다. 따서 실무 쪽 가서 우리 또 인생 바꿔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아마 이번 주는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거의 설명이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저 교재 가지고 강의할 거니까 쭉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 강의 이걸 마치고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